광개토대왕은 왜 정복 전쟁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위대한 정복 군주로 기억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지도, 고구려 영토가 만주 벌판을 가득 메우고 한반도 절반을 차지했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는 정말 영토가 탐나서 혹은 영광이 좋아서 그 많은 전쟁을 벌였을까요? 역사는 종종 결과만을 기록합니다. 승리의 화려함, 넓어진 영토, 비석에 새겨진 업적.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결정들, 멈추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광개토대왕의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그가 왕위에 오른 건 서기 391년입니다. 18살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가 직접 이끈 원정만 해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20년 넘게 전쟁을 계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쟁은 돈이 듭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농사가 망가지고 백성들이 지칩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면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 중 가장 거대한 것, 장군총이라 불리는 무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고 경고였으며 고구려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개토대왕이 태어나기 전 고구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를 한번 그려봅시다. 고구려는 이미 오래된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37년에 세워졌다고 하니 벌써 400년이 넘은 나라였죠. 하지만 오래되었다는 것이 곧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고구려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압록강 중류의 산악지대, 비옥한 평야가 넓게 펼쳐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많고 계곡이 깊었죠. 여기서 농사를 지어 백성을 먹여 살리고 군대를 유지하려면 평야지대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 후반이 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북쪽을 봅시다. 중국 대륙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잠깐 통일했다가 다시 무너졌죠. 516국 시대라고 부르는 대혼란기가 시작됩니다. 유목민족들이 화북 지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상황이 고구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에는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중국이 약해졌으니 압박이 덜하겠구나.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혼란 속에서 힘을 키운 유목 세력들이 고구려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후연이라는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384년에 건국해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기마 전술에 능했고 무엇보다 팽창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고구려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산악지대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상당한 인구와 자원을 가진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384년 고구려는 후연과 처음으로 큰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구려군이 패했고 심지어 당시 왕이었던 고궁양왕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적에게 끌려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치욕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단순히 한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패배는 고구려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왕의 권위가 흔들렸고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북쪽에서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북쪽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쪽을 보면 백제가 있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오랜 악연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는 뿌리는 같았지만 그래서 더 경쟁이 치열했는지도 모릅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있었고 외교도 능숙했습니다. 4세기 중반 백제는 근초 고왕이라는 강력한 군주를 만납니다. 이 왕은 영토를 넓히는 데 적극적이었고 특히 북쪽의 고구려를 견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371년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고구곤왕이 전사합니다. 왕이 전장에서 죽는다는 것, 이건 역시 나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굳어집니다. 한강 유역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되었고 고구려는 남쪽 국경을 항상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에서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왜 지금의 일본 열도에서 형성되고 있던 정치 세력입니다. 이들은 4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남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군대를 보내기도 했고 가야 지역의 소국들과 연합하기도 했습니다. 백제는 이런 외의 움직임을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함께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남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제와 외가 손을 잡으면 남쪽 전선이 훨씬 복잡해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4세기 후반의 고구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는 후연이 있어 언제든 침략할 수 있고 남쪽에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그 너머에는 외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 삼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깥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귀족 연합 체제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있긴 했지만 왕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구조는 안정적일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 가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귀족들 간의 의견이 갈리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각 가문이 자기 군대를 내놓지 않으면 384년 후연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도 어쩌면 이런 내부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용감한 병사들이 있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구려의 근거지는 산악지대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가 제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인구를 먹여 살리고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식량과 물자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일찍부터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요동 지역의 평야를 차지하려고 했고 한강 유역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더 많은 농토를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광개토대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고구려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삼면의 적이 압박하고 안으로는 권력 구조가 불안정하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등장한 인물이 광개토대왕입니다. 서기 391년 18살의 청년이 고구려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름은 담떡. 우리가 아는 광개토대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해에 고구려가 처한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인 고공양왕이 남긴 나라는 안팎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왕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며 조용히 지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담덕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원정 방향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쪽이었습니다. 391년 가을, 즉위한 지 몇 달도 안 되어 그는 북쪽의 거란을 공격합니다. 거란은 유목 부족 연합체였는데 후연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하필 즉위하자마자 거란을 쳤을까요?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새 왕이 나약하지 않다는 것, 고구려가 여전히 북방의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그리고 동시에 후연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십몇 년 전 패배를 잊지 않았다는 경고. 이듬해인 392년에는 백제를 공격합니다. 395년, 397년에도 계속해서 백제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백제의 영토를 빼앗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97년의 원정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때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목표는 한강 유역이 아니라 그 아래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제의 성들을 함락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강 유역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백제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제는 남쪽의 비옥한 평야 지대에서 나오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기반을 흔들어 놓으면 백제는 고구려를 상대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쪽 국경이 안정됩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영토를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의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계산된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광개토대왕은 더 큰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에 그는 바다를 건넙니다. 신라의 요청을 받아 왜군을 치러 간 겁니다. 이 원정은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라와의 관계를 확고히 했습니다. 신라는 당시 가야와 외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구원군을 보낸 겁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쪽에 우호 세력이 생긴 거죠. 둘째로 외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외가 가야 지역을 통해 백제를 돕는 구도를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제는 더욱 고립됩니다. 셋째로 이건 고구려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새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고구려가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진짜 관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400년부터 407년까지 그는 계속해서 북방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비려, 동부여, 숙신 등 여러 부족과 나라들을 복속시킵니다. 그런데 이 원정들을 보면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그는 요동과 만주 벌판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번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후연 때문이었을 겁니다. 후연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비록 407년에 내분이 일어나서 약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고구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후연과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후연의 주변을 먼저 장악하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후연의 영향력 아래 있던 부족들을 하나씩 복속시키면 후연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연이 약해지면 그때 직접 대결하면 됩니다. 실제로 광개토대왕 말년에 고구려는 후연의 일부 영토를 차지합니다. 이런 일련의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복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누구를 먼저 치고 누구와는 동맹을 맺고 어떤 지역을 확보해야 나라가 안전해지는지를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려면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고구려로 데려왔습니다. 강제 이주였습니다. 이건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인구가 곧 국력이었으니까요. 둘째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돈이 듭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병사들을 먹여야 하고 말을 키워야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요동과 만주 벌판을 확보하려 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가 있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초원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내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왕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면 귀족들이 함부로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승리는 왕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토지를 귀족들에게 나눠주면 그들도 만족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구조는 유지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전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팽창 정책은 계속 성공해야만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멈추는 순간 내부의 균형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었고 백성들이 전쟁의 부담에 지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은 시작은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이어가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멈추면 넘어지는 구조였습니다. 412년 광개토대왕은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22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엄청나게 넓어진 영토와 강력해진 왕권과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지린성 지안시 외곽에 가면 거대한 돌무덤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장군총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산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압도됩니다. 거대한 돌들이 계단식으로 쌓여 올라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약 30m가 넘습니다. 높이는 10m가 넘고요.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형태인데 모두 7층입니다. 사용된 돌의 개수를 세어보니 1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듬은 돌입니다. 아무 돌이나 주워다 쌓은 게 아니라 일일이 모양을 맞춰 다듬어서 쌓았습니다. 이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 일부는 광개토대왕의 무덤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아들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무덤은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무덤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돌을 구해야 합니다. 1100개가 넘는 거대한 돌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가까운 산에서 캐왔을 겁니다. 하지만 산에서 캐낸 돌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돌을 깨고 표면을 고르고 크기를 맞추는 작업. 얼마나 많은 석공들이 동원되었을까요? 돌을 다듬었으면 이제 운반해야 합니다.
한 개의 돌이 몇 톤은 나갔을 겁니다. 수레에 싣고 말이나 사람이 끌어야 합니다. 평지도 아니고 산과 계곡을 넘어야 했을 테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운반한 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경사를 만들어서 돌을 끌어올렸을 텐데 층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7층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정교한 계산이 필요했을까요? 조금만 균형이 틀어져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몇 명이 동원되었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수천 명이 몇 년간 매달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도 농사철을 피해서 일했을 테니 실제로는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죽은 사람을 위한 무덤치고는 너무 큽니다. 그냥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것과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죽은 왕을 기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군총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구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 거대한 무덤을 보십시오. 저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의 힘을, 저런 무덤에 묻히는 왕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무덤은 과시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의 과시가 아니라 필요한 과시였습니다. 국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안심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둘째로 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만한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함부로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경고. 고구려는 귀족들의 힘이 강한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왕의 권위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장군총은 그런 장치였습니다. 셋째로 주변 나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저런 무덤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런 규모의 돌무덤을 만든 나라는 고구려뿐이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도 흙으로 봉분을 만들었지 돌로 이렇게 쌓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만의 독특한 방식이었고 그래서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총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덤의 구조가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건 고구려의 전통적인 적석총 양식인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돌을 쌓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층의 높이와 너비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아래층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이게 무작위가 아니라 계산된 비율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요. 이런 구조는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덤의 방향입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상징이었을 겁니다. 혹은 남쪽의 적들을 향해 위압을 가하는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여러 개의 작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왕을 따라 순장된 사람들이거나 왕족과 고위 귀족들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위계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군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입니다. 이 비석은 높이가 6m가 넘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인데 내면에 빽빽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1700자가 넘습니다. 이 비석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했고 어떤 나라를 복속시켰고 얼마나 많은 성을 함락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석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비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위대한 나라다. 우리 왕은 이런 위협을 이뤘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리고 누구든 이 나라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장군총과 광개토대왕 능비, 이 두 개는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무덤은 시각적으로 압도하고 비석은 문자로 설명합니다. 함께 있을 때 완전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려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석공들에게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일이 끝나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국가의 재정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몇 년간 무덤을 만드는 동안 그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국가 경제의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덤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고구려가 안고 있던 모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토를 넓혔지만 그 영토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자원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큰 무덤을 만들어 위세를 보였지만 그 무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자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언제까지 지속 가능했을까요? 계속 확장하고 계속 과시하고 계속 자원을 쏟아붓는 이 방식은 장군총은 고구려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구려가 안고 있던 한계도 암시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광개토대왕이 남긴 영토는 엄청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고구려의 영역은 북으로는 송화강 유역까지, 서로는 요동 반도까지, 남으로는 한강 이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동서로는 약 1000km, 남북으로는 약 2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지도로 보면 장관입니다. 고구려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장악한 모습, 동아시아의 강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는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넓은 영토가 있다는 것과 그 영토를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광개토대왕이 복속시킨 지역들을 생각해 봅시다. 만주 벌판의 유목 부족들, 동부여 같은 작은 나라들, 한반도 남부의 여러 성읍들. 이들을 정복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복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고구려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은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이었습니다. 나중에 평양으로 옮기긴 하지만 광개토대왕 시절에는 국내성이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만주 북쪽 끝까지 혹은 한강 유역까지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도 며칠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이동이 더 어렵고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바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간접 지배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복속시킨 지역의 기존 지배자를 그대로 두고 대신 고구려의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필요할 때 군사 지원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 행정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했습니다. 지역의 지배자가 반란을 일으키면 혹은 다른 세력과 손을 잡으면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복속시킨 부족들 중 일부는 나중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군대를 보내서 진압해야 했습니다. 한 번 정복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부담도 컸습니다. 넓은 국경을 방어하려면 군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야 했습니다. 북쪽에는 유목민들이 있었고 서쪽에는 중국의 세력들이 있었으며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고구려의 인구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복속된 부족들에게 병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싸웠을까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온 사람들이었는데 경제적 부담은 더 심각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갑옷을 만들어야 하고 말을 키워야 합니다. 병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고 전사자의 유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넓어진 영토에서 세금을 걷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지역은 대부분 고구려의 중심부보다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산악지대이거나 초원지대였고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들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토 확장이 고구려에게 이득이었을까요? 손해였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고 포로를 잡아올 수 있었으며 주변 세력들이 감히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었습니다. 유지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즉위한 후 고구려는 방향을 약간 바꿉니다. 더 이상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확보한 영토를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423년의 일입니다. 왜 천도했을까요? 국내성은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넓어진 영토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죠. 평양은 지리적으로 더 중앙에 가까웠고 한강 유역과 요동을 동시에 관리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 천도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더 이상 산속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큰 나라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도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입니다. 궁궐을 새로 짓고 관청을 만들고 귀족들의 저택을 짓고 백성들을 이주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 장수왕 시대 고구려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광개토대왕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는 게 버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고구려의 약점이 됩니다. 5세기 후반 상황이 역전됩니다.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고 백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6세기 중반이 되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고구려의 남쪽 국경선이 다시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구려가 약해져서?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구려가 너무 넓은 영토를 관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북쪽도 신경 써야 하고 서쪽도 지켜야 하는데 남쪽까지 완벽하게 방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의 대가였습니다. 넓은 영토는 힘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개토대왕이 즉위했을 때 고구려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변 나라들에게 잠식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택한 공격적 팽창 정책은 그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선제 공격으로 적들을 약화시키고 영토를 확보해서 경제적 기반을 넓히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정책이 영원히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안정화를 해야 했는데
한 번 가속이 붙으면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예는 많습니다. 급격하게 팽창한 제국들은 대부분 나중에 그 대가를 치릅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고 몽골 제국도 그랬습니다.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성기는 씨앗 속에 이미 쇠퇴의 원인을 품고 있었습니다. 6세기로 접어들면서 고구려는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북쪽에서는 돌골이 강해지고 남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으며 서쪽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이 모든 적들과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7세기 중반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과도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느라 고구려는 서서히 지쳐갔고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광개토대왕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다만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한 시대의 성공이 다음 시대의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부 역사가 남긴 질문.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광개토대왕은 왜 정복 전쟁을 멈출 수 없었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답을 아실 겁니다. 그는 영웅적 야망 때문에 전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장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확장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구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공격당하는 세계에서 강해지려면 계속 팽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팽창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영토를 남겼습니다. 그가 확장한 영토 덕분에 고구려는 100년 넘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광개토대왕이 만들어 놓은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긍심을 남겼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기억을 남겼습니다. 광개토대 왕능비는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서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군총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적을 통해 고구려를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질문도 남겼습니다. 확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단기적 성공을 위해 장기적 부담을 떠안는 것이 현명한가?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써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광개토대왕 시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가? 보수적으로 갈 것인가? 단기적 이익을 취할 것인가? 장기적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위세를 과시할 것인가? 실속을 챙길 것인가?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이런 선택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승리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장군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거대한 돌무덤은 고구려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자원을 생각하면 그것은 또한 고구려의 부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덤은 영원히 남지만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668년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대왕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웅과 악당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위대한 정복 군주였지만 그의 선택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이 한 선택의 결과는 그가 죽은 후 수십 년, 심지어 100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역사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강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무거운 세금, 백성들의 고통, 이것들이 강함의 이면에 있었습니다. 마무리 1500년 후의 시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500년 전 한 청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22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웠고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으며 거대한 무덤과 비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담떡. 우리가 기억하는 광개토대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떤 분은 그의 업적에 감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가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구려의 운명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반응입니다. 역사는 다층적이니까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고민했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광개토대왕은 선택했습니다. 공격을 선택했고 확장을 선택했으며 과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모든 선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 중국 땅 어디엔가 장군총이 서 있습니다. 돌로 쌓은 거대한 피라미드. 1500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 무덤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산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하나의 돌이 품고 있는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무덤 앞에 서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것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습니다. 6m 높이의 돌기둥에 빽빽하게 새겨진 글자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마모되고 일부는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비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였다. 우리 왕은 이런 일을 했다. 우리를 기억하라. 그 목소리가 1500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들립니다. 고구려는 사라졌습니다. 668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떠올립니다. 넓은 영토, 강한 군대, 위대한 정복.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그것만 떠올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처한 상황도 생각해 주십시오. 벼랑 끝에 선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젊은 왕의 고민을,
전쟁을 멈출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확장이 가져온 영광과 동시에 부담을. 역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강함을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확장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부담도 안겨준다. 그리고 한 시대의 영웅이 내린 결정이 다음 시대에는 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위기 앞에서 선택하는 것,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 나라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를.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존중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광개토대왕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들이 마주한 딜레마를 공감하며 그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시대는 1500년 전입니다. 너무나 먼 옛날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도, 먹었던 음식도, 살았던 집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민했던 것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장군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눈을 맞으며 세월을 견디며 아마도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을 더 버틸 것입니다. 그 무덤이 서 있는 한 사람들은 고구려를 기억할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함께 들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몇 줄의 문장 이면에 숨어있던 복잡한 현실을, 영웅담 뒤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한계를, 승리의 환호 너머에 있던 무거운 대가를. 이제 광개토대왕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단순히 많은 땅을 정복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라를 구하려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것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과제도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한 시대의 성공이 다음 시대의 숙제가 되는 것.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구려는 사라졌고 새로운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졌으며 역사는 계속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지도자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멈출 수 없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구려를 지치게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웅과 악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려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광개토대왕과 장군총의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 갇혀 있는 죽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역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1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한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누군가는 또다시 장군총 앞에 서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것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저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그때 누군가는 또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시간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는 힘, 광개토대왕과 장군총, 영토 확장과 그대가, 강함과 한계, 선택과 필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00년 전 한 청년 왕의 선택이 만든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는 답합니다. 당신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선택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이것이 광개토대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영토도 무덤도 비석도 아닌 질문 그 자체.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우리의 노력. 이것이 역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는 해석과 상상을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고구려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이야기는 그중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